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47년 만에 일하는 지금 건국 이래 가장 잔혹한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에서 촉발된 이란 시위가 신정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반정부 시위로 이어지면서 이란 당국의 유혈 진압으로 외신 추산 최대 2만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시위는 다소 소강 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지만 망명 중인 옛 왕세자의 귀국 선언과 이란 외무상의 전면전 경고가 더해지면서 안팎의 파고는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과연 민주화의 길로 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더 큰 유혈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걸까요?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란의 운명, 그 결정적 분기점을 짚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열린 토론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구기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덕일 고려대 아세안 문제연구원 중동 이슬람센터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하는 이란 시위입니다. 뭐 이 수치는 뭐 각각 보도되는 때마다 다르긴 한데 먼저 구기현 교수님께요. 이번 2026년 올해의 이란 시위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최대 규모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현재까지 파악한 시위대 사망자 수 지인분이 계셔서 관련 소식을 좀 듣고 있다고도 말씀을 주셨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사실 밝혀진 기관에 따라서 그 사망자 수가 너무 달라서 사실은 아무도 정확한 수를 알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수천 명에서 수만 명에 이르기까지 네. 정말 맥시멈으로는 한 3만 명 정도까지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란 디아스포라들이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숫자들은 한 12,000명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요. 네. 근데 이란 총 상인 연합회 그 단톡방이라고 하죠. 뭐 텔레그램 방에서는 한 2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뭐 수천 명이든 뭐 수만 명이든 엄청난 숫자입니다. 엄청난 숫자죠. 네. 네. 김 박사님. 예. 이란 당국이 발표한 첫 공식 사망자 숫자는 이제 큰 차이가 납니다. 3,117명이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뭐 축소 발표했을 가능성이 높기도 하고요. 근데 일단 이런 발표를 내놓았다라는 것이 궁금합니다. 배경이 뭐 그 더 숨길 수도 있고 감출 수도 있을 텐데 일단 발표는 했네요. 우선 계속 자신들 예상보다 많은 통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이제 발표할 때가 되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숫자를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수습이 됐다. 이런 좀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좀 디테일하게 살펴본 것 중에 하나가 이 출처가 이란 순교자 참전 용사 재단에서 나온 게 총 3,117명 중에 2,427명이 죽었다고 나옵니다. 뭐냐고 나오면 다시 들어가다 보면 군경 순교자, 그다음에 무고한 시민의 사망자 숫자가 2,427명이라고 나와요. 자, 무고한 시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책임이 없는 걸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책임은 계속 이번 시위대에게 돌리는 거죠. 시위대를 이제 폭도와 테러리스트, 미국과 이스라엘의 조종을 받는 그 세력으로 묘사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책임은 여기에는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압했던 군경의 죽은 숫자가 나왔는데 여기다가 뭐라고 했냐면 순교자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거는 이제 종교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그야말로 순교. 그러니까 우리의 숭고한 이슬람 공화국의 이슬람을 지키다가 죽은 순교자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종교적인 프레임을 씌워서 이 현재 시위대를 어떤 종교의 적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수많은 사망자가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어떤 경제적인 이슈로 볼 건지 아니면 민주화의 시위로 봐야 될지도 있는데 구 교수님 먼저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79년의 이슬람 혁명 그리고 이번에 어떤 성격이 좀 어떤 비교를 할 수 있는지 이슬람 혁명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이슬람 혁명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 왕정을 중심으로 해서 반왕정주의라고 하죠. 그 파hlavi 지금은 굉장히 독특하게도 파hlavi 왕세자를 다시 연호를 하고 있지만 사실 파hlavi 왕정 시대에 굉장히 독재 정치로 이제 부패했을 문제가 거예요. 부패한 정치로 문제가 많았고 친미 정권이었죠. 친미 정권이었죠. 네. 그리고 이제 성직자들을 억압하고 그 바자르라고 불리는 그 시장 상인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탄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슬람 혁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종교적인 혁명으로 이제 보여지기 쉬운데 어떤 표현을 하자면 그 이슬람이라는 큰 우산 아래 그 안에는 사실은 뭐 소위 말하는 좌파도 있었고 공산주의자들도 있었고 성직자들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그 반왕정이라는 큰 그 목표 아래 그 모였던 모든 집단들이 이제 그 이슬람 혁명이라는 우산 아래 이제 모이게 되었고 예. 이맘 호메인이라는 가장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의 리더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사실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게 된 네. 것입니다. 그 자리가 되는 거죠. 호메인이라고 하는 그쵸. 자리. 호메인이라고. 네. 호메인이라는 자리가 아니라 이맘 호메이니, 아야톨라라는 예.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최고 지도자 자리가 되는 맞습니다. 네, 일종의 이제 이번- 신정 체제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네. 네. 그런데 이번 혁명 뭐 혁명으로 아직 이어지진 못했지만 이번 시위의 가장 큰 특징은 많이 뉴스에서도 이제 접하셨다시피 버저르 상인들 그야말로 그 이슬람 혁명 때 가장 주역이 됐던 성직자와 함께 가장 주역이 됐던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친정부적이고 이슬람 정부에 대해서 가장 든든한 지지자라고 여겨졌던 그런 그 버저르 상인들을 중심으로 환율 문제 그리고 물가 문제에 처음에는 테헤란에 그 용산 전자상가 같은 곳이 있습니다. 예. 알라에딘이라는 뭐 알라딘 전자상가라는 곳인데 거기서 이제 모바일을 파는 주로 이제 핸드폰을 파는 그런 상인들이 이게 단가가 맞질 않는 거예요. 환율이 너무 이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 알라에딘에서 그 전자상가 이제 상인들이 먼저 가게 문을 다 닫고 뭐 서로에게 이제 구호를 외치면서 상점 문 닫아라. 우리 다 같이 이 시위에 참여하자라고 이제 전자상가 이제 상인들이 먼저 이제 나서기 시작을 했고 거기에 이제 그랜드 바자르라고 불리는 그 시장 상인들이 이제 모여들게 되면서 이 시위가 처음에 촉발이 된 것입니다. 12월 28일에. 그때 그 이란의 환율 그래프를 보면 갑자기 그 전날보다 그 뛰는 게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 도저히 이거는 뭐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시위가 촉발된 것입니다. 고환율이 됐고 네. 이란의 화폐 가치는 또 바닥을 치고 네. 그러니까 79년 이슬람 혁명이 약간 반왕정 성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경제 성격이 강한데 이 발표를 보면 방금 전에 이제 우리 김덕일 박사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700명에 가까운 사상자에 대해서 당국에서는 마치 유령처럼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배경은 뭘까요, 그 교수님? 저는 유령처럼 취급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뭐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수천 명에서 뭐 12,000명이라고 했을 때 그 사망자 수를 그대로 발표를 한다면 사실은 뭐 여기서는 뭐 700명 가까운 사망자에 대해서는 뭐 경위를 밝히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그 많은 사망자의 발생 요인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목도를 했잖아요. 예. 누가 죽였는지를 봤기 때문에 사실 그 사망 경위를 정확하게 밝힐 수가 없는 것이죠. 이란도 계셔보셨던 적도 있으신 거죠? 네, 살았습니다. 보통 이란 사회가 아무리 좀 폐쇄된 사회라도 이 정도면 이란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죽었어, 누구한테로부터 죽었어, 이건 알게 되나요, 내부적으로? 알게 이란 되는 국민들은? 정도가 아니라 본 것이죠. 테헤란에서 실제로 주거지에서 그 죽음 그 앞에서 죽어가는 걸 본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집안에서 이렇게 숨어서 보더라도 그 거리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구호를 외치고 비명을 지르고 그리고 어떤 총을 쏘고 어떻게 차로 그 사람들을 밀었는지가 다 보이는 것이죠. 예. 자, 이런 상황입니다. 김 박사님. 예.
공식 발표로만 3,000명이 넘고 엄청난 숫자입니다. 예, 예. 지금 또 이 구 교수님의 지인으로부터 전달받았다는 들었던 내용으로는 뭐 3만 명 최대 이러고 네.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게 일종의 시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무차별 발사를 해서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 숫자인데 이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다니 좀 이 위압에 위축됩니까? 아니면은 이건 도저히 우리 못 참아. 어떤 분노심이 더 적극적으로 일어나면서 거리로 더 나설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공포보다는 분노가 훨씬 더 강하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라는 이런 식으로 인터넷을 끊고 강경 진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끊는 건 처음에 이것이 외부 해외에 공개되는 것도 두렵지만 이란 국민들이 SNS를 엄청 많이 사용합니다. 거의 다 하신다 봅니다. 특히나 젊은 층들은 이제 자기들끼리 수평적으로 소통하는 것도 이제 막겠다는 거죠. 통신까지 차단하는 것을 보면. 그런데 지금 분노가 엄청나게 폭발해 있고 공포에 대해서는 이란 국민들도 많이 면역이 됐습니다. 할 때마다 계속 진압을 당해왔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나설 수가 없는 게 모이기만 해도 발포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유출된 영상 같은 게 나오는 걸 보면 중무장한 병력들이 광장이라든가 주요 대로마다 계속 서 있습니다. 그리고 순찰을 하고 있고요, 감시하고 있고 검문소를 설치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통금 같은 것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못 나오고 있는 건데요. 공포보다는 오히려 지금 분노, 오히려 지금 불씨가 오히려 지금 더 부글부글 지금 타오르고 있는 상황이 김 아닐까. 박사님 발사하는 쪽은 지금 경찰입니까? 군인입니까? 혁명 수비대입니까? 경찰이 진압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현재 이제 군인 그리고 이제 혁명 수비대까지 지금 포함된 그 어떻게 보면 정예 병력들이 지금 와서 좀 발포를 하고 있고요. 뭐 기관총까지 지금 트럭에 장착한 채 지금 차량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어떤 소문이 돌고 있냐면 이 이란 내 같은 이것으로 부족하고 또 같은 이란이 쏘는 것을 죄책감을 느낄까봐 아랍에서 이란이 운영하고 있는 대리 조직들의 아랍인들이 와서 지금 진압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이라크라든가 이쪽에서 와서 아랍말을 쓰는 진압 병사들이 있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현재 그런 것들이 지금 뭐 진위를 여부를 떠나서 시위대들, 이란 국민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 오히려 자국민을 살해하기 위해서 외국을 들여온다 이런 소문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설 수가 없어서 그렇지 불씨가 언제든지 전 재점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심각한데요. 예. 이란의 최정예 부대가 혁명 수비대인데 혁명 수비대가 국민을 향해서 발포를 하고 있다. 자, 이 원인부터 좀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뭐 그 교수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초기에는 일단 경제적 불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원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짚어주죠. 이란의 이 화폐가 리알인데 가치가 네. 1년 만에 90% 폭락을 했다. 네. 정부의 우대 환율제 폐지와 보조금 삭감이 경제적 작포 행위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된 배경이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교수님? 여러 가지 배경이 있을 텐데 제가 가장 최근에 이제 이란을 방문한 것이 2024년 9월에 이제 이란을 방문을 했었거든요. 예, 한 1년 반 전이네요. 네, 그때 그때 이미 그 이스라엘과 이제 교전도 뭐 작년 6월처럼 그런 전쟁은 아니었지만 교전이 왔다 갔다 하던 시기였고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공격하던 그 시기에 이제 제가 방문을 했을 때 제가 이제 택시를 탔더니 택시 기사가 되게 자조적으로 이제 뭐 원래 택시 기사님들은 그런 현안이나 아주 이제 사회적 비판을 많이 하시는데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 그거 알고 있느냐? 그 지금 이란의 그 리얼의 이제 가치가 아프가니스탄 돈보다 못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미국 이제 이란에 가서 그 $100씩 이제 바꾸기 환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100를 바꾸니까 진짜 돈뭉치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가치가 얼마나 보잘것없냐면 예를 들면 제가 뭐 한 2002년 이럴 때 이제 현지 조사를 위해서 이란에 거주했을 때만 하더라도 10,000리알을 한국에서의 한 10,000원 정도 가치로 쓸 수 있었어요. 예. 근데 제가 그때 갔었을 때 2024년에 갔었을 때
그냥 아주 소박한 아침 식사를 했거든요. 차는 2잔 마셨습니다. 차 2잔에 계란, 그 달걀 후라이에, 그 달걀 요리에, 그리고 토마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냥 간단한 빵이 있는 그런 음식을 먹었는데, 그 낼 때 100만 리알을 줬거든요. 와. 근데 그 가치가 한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1.2달러, 1점 몇 달러밖에 안 되는 거죠. 엄청난 인플레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단적으로 본다면 2024년 9월에 이미 그렇게 한 90만 리알 정도 됐었는데 그 폭동이 그 시위대가 딱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이제 폭발한 그 시점에는 140만 리알까지 이제 치솟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이유가 우대 환율제 폐지다, 보조금 삭감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본적으로는 거의 8년 가까이 지금 장기적인 국제 제재가 있어왔고, 그리고 이미 저로서는 더 충격적이었던 것이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해보면 전쟁 때 환율이 확 올라가고 예를 들면 금의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번 이제 시위가 일어나고 나서 지난 1년 동안 이제 2025년 1년 동안의 이 그래프를 상승 곡선을 보니까 심지어 6월보다도 훨씬 많이 이 환율이 이제 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더 심각해졌네요. 더욱더 이제 심각한 석유 거죠. 수출을 해서 달러 대금을 받아들일 텐데도 그게 문제가 계속 심화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그 미국의 어떤 지속적인 이제 경제 제재로 인해서 석유를 더 이상 팔 수 있는 판로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 또 이제 이란의 어떤 석유를 수입하는 가장 이제 주요 고객이라고 하면 좀 그 표현이 그렇지만 가장 많이 수입하는 수입국 중에 하나였지만 더 이상 그 제재 때문에 왜냐하면 이 원유 대금을 이제 상환할 수 지불할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오랫동안 고질적인 이런 경제 문제들이 너무너무 이제 심각하게 있어왔고 최근에는 사실은 그 페제시키안 그 대통령이 어떤 경제적 체질 개선을 한번 해보자 이런 우대 환율제를 이제 한번 폐지를 하고 오히려 이제 우대 환율제를 좀 폐지를 하고 오히려 이 그 국민들에게 어떤 현금 바우처를 한번 주자 이런 식의 이제 시도를 했다가 오히려 이제 굉장히 역효과를 이제 나타나게 한 알겠습니다. 거죠. 네. 오히려 이 변동 환율제에 더 가까운 정책을 선택하면서 더 급속도로 경제가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 박사님이 아얀데 은행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이란에. 이 파산을 하면서 이번 사태의 부실을 짚혔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재도 있고 하지만 또 한편의 그 이란 경제 위기의 문제는 총체적인 무능과 이제 부정부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얀드 은행 사건 한번 소개시켜드리자면 이거는 한 은행 금융시장 이제 시중은행인데요. 한 금융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이거는 폰지 사기라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얀드 은행은 처음에 이게 이란몰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대형 쇼핑몰을 이제 아얀드 은행이 집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예금자들의 예금을 가지고 자신들이 이 프로젝트에 투자를 한 겁니다. 이란몰이라고 하는 초대형 쇼핑몰에. 그런데 이 쇼핑몰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거대한 부채 덩어리만 남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금자들의 예금을 통해서 투자를 했는데 근데 이것이 안 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은행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중앙은행이 메워줍니다. 어떻게 하냐면 화폐를 발행해서 메워주는 거예요. 이 손해를. 그러면 그만큼 통화량은 늘어나게 되겠죠. 유동성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중앙은행이 막아준다는 것도 상당히 좀 넌센스죠. 근데 이것이 바로 리아라 가치 시중에는 통화량이 폭증하는 역할이 됐었고, 그다음에 리아라 가치도 폭락하고 이제 초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된 겁니다. 여기에 이란 금융 당국도 규율과 감독 기능이 있습니다. 규제 기능이. 근데 이런 것들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거기에는 친권력층의 어떤 배후가 있었다는 겁니다. 인허가를 도와주고 어떤 정치적 자금을 댔던 어떤 정경유착의 흔적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란 정부의 지금 수뇌부에 엘리트층이 연루돼 있다는 것이 지금 그런 분석이 지배적이고요. 국민들은 당연히 이제 이 은행을 못 믿게 되니까 이제 달러라든가 금, 암호화폐 이쪽으로 이제 기울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얀드 은행이라는 정권과 밀착된 은행을 잘못 투자한 은행을 살리기 위해서 중앙 정부가 계속 돈을 찍어냈고 그 고통의 인플레이션을 국민에게 부담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아얀드 은행은 작년
2025년 10월에 이제 파산이 됐는데 다른 은행이 이걸 이제 인수하도록 한 거죠. 그런데 부실에 부실을 낳는 거네요. 계속 이게 지금 도미노처럼 아마 얽혀 있을 거라고 해서 앞으로 다른 은행들까지도 지금 위기에 몰려 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이란의 금융 문제, 환율, 인플레이션 문제는 또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국제사회에 열려 있는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뭐 IMF 같은 곳으로부터 지원도 받을 수가 없는 거. 구 교수님 여기 보면 이런 진단도 나오네요. 이 작년 6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때 이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스라엘과 미국과의 이제 12일간의 전쟁, 네. 이른바 벙커버스트 네. 상황이 벌어졌는데 네. 그때 이 안보상으로 이란의 무력한 모습을 보면서 지금 상황이 더 깊숙이 또 심화됐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최근에 그 이란 국민들이 좀 자조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예. 이제 뭐 경제가 어려웠던 것은 이미 2018년 이후부터 그 JCPOA가 이제 뭐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파기를 뭐 일방적인 이제 파기가 이제 되게 되면서 뭐 경제가 어려워졌던 거는 사실은 늘 있어왔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지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경제는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국가 안보는 자신 있다. 국가 안보는 아주 단단해 있다라고 사실 자부를 했었는데 막상 6월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국가 안보에 믿었던 국가 안보가 그 어떤 부분보다 굉장히 약하다는 것을 이제 국민들이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취임을 했을 때도 이제 그 6월 전쟁 이전에 예. 그 페제시키안 대통령 취임식에 팔레스타인의 이제 하마스 지도자 이제 하니에가 이제 테헤란을 방문을 했는데 테헤란에서 피살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 누군가가 하니에가 어디에 지금 묵고 있고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표적 암살을 했었거든요. 이스라엘요, 네. 네, 그리고 6월에 이미 잘 아시다시피 그 6월 전쟁의 시작은 동시다발적으로 혁명수비대 수장들 그리고 주요 모든 그 주요 보직의 예. 어떤 지도자들을 표적 암살한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됐지 않았습니까? 6월 전쟁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 안보의 역량을 너무 여실히 바닥을 다 보인 바람에 사실 국민들의 어떤 실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죠. 그리고 예. 어떻게 보면 그 국가에 대한 어떤 믿음 그리고 그 이슬람 체제에 대한 그런 믿음이 그래도 신락같이 잡고 있었던 그런 정치 안보의 어떤 믿음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깨졌던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명성은 온데가 되었고 그리스 스파르타도 격침을 했던 페르시아인데 그 명성은 옛날의 꿈이 돼버린 거네요. 자, 근데 이제 경제 불안 이번 시위에서 나오는 구호가 김 박사님. 예. 왕정 복귀. 이 팔레비 왕정이 그다지 그렇게 또 호감도가 높은 왕정은 아닌데 왕정 복귀나 체제 전복, 신정 체제를 손쉽게 뒤엎긴 또 쉽지 않은데 이런 구호가 나오는 배경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슬람 신정 체제에 대한 일단 시위대들이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죠. 사형 선고를 내리고 왕정 체제에 대해서는 물론 그때 뭐 빛과 그림자가 있었죠. 근대화의 성과도 있었지만 빈부격차, 부정부패라는 것도 있었고 심각한 또 권위주의 체제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구호가 나올 정도라면은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란 역사를 쭉 봤을 때 팔라비보다도 이 체제가 더 최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일테면 이제 국왕폐하 만세, 팔라비가 돌아간다 이런 구호가 나온다는 것 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슬람 체제를 가장 부정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상징이자 언어로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시위대들이 쓰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 대한 글쎄요 향수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그 시 혁명을 겪지 않은 젊은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친구들이 봤을 때는 저도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팔라비가 이렇게 좋지만은 않았어라고 얘기하지만 네. 그 친구들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그 당시 사진 보면 여자분들이 이렇게 미니스커트 같은 것도 있고 좀 자유로운 복장하고 다니는 그런 맞습니다. 점도 청바지 입고 있잖아요. 다니고 있네. 이 친구들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지금 일단은 2022년에 이제 히잡을 안 썼다는 이유로 이제 의문의 죽음을 당한 여성 이후에 히잡 시위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 좀 자유분방했었고 여성들이 가수들이 노래도 부르고 했었는데 지금 다 지금 금지됐거든요. 여자 가수들은 대중 앞에서 노래도 못 부르게 돼 있어요. 지금 남자를 유혹한다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차라리 그 시대가 낫지 않았겠는가라고 그 혁명을 겪지 못한 젊은 세대들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합니다. Z세대라고 하는 젊은이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연세 드신 분들도 나와서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60, 70 되신 분들도. 그분들은 아마도 제가 봤을 때 팔라비 왕정타도 이 혁명에 참여했던 분들일 거예요. 1979년도에. 그분들이 눈물 흘리면서 참여하는 일이 뭡니까? 자신들이 부채의식이 있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한테. 내가 이런 혁명을 해서 유토피아를 물려줬어야 되는데 정말 더 그거보다 괴물 같은 종교 국가를 물려줘서 너희들을 이렇게 탄압하게 만들었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부채의식 같은 것도 좀 나이 드신 분들 사이에서 나타났거든요. 이번 시위에서. 그래서 이번 시위는 정말 각계각층이었고요. 남녀노소가 참여한 시위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획기적이었고 어떻게 보면 이게 현재 이란 신정체제에는 엄청난 위기감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네. 젊은 세대들이 반발하는 거는 최근에 이제 또 다른 국가에서도 비슷한 그런 네. 경향들이 있으니까요. 네. 얼마 전에 있었던 다른 국가들에서도 또는 남미에서도 그런 젊은 네. 세대들이 SNS 차단하게 되면 네. 상당히 이제 강한 저항감을 이제 정부에 드러내는데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구 교수님 이란은 정말 단단한 이슬람 국가거든요. 저도 마시아드 같은 곳은 이제 보수적인 종교 도시인데 이 종교계에서도 절대 이 권위였지 않습니까? 네. 알라 신을 섬기는 보수층의 민심 위반과 종교계 위반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먼저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알라 신은 안 아 죄송합니다. 예, 네. 예, 신을 믿거나 혹은 알라를 예, 믿는 예, 것인데 예. 그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샤드뿐만 아니라 마샤드랑 이제 곰이라고 불리는 그 거의 성지급 이제 마샤드는 이제 성지급이고 곰은 주로 이제 이슬람 학교들이 있는 그런 양성 학교들이 있는 그 신학교가 거의 많이 있고 저 역시도 이제 곰에 갔을 때는 보통은 이제 아주 간단한 히잡을 해도 되지만 거기는 아예 차도르라고 불리는 가장 보수적인 그 히잡을 해야 할 만큼 굉장히 보수적인 도시에서조차 그 이제 시위가 일어났다는 것에서 근데 여기서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별하고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이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무슬림이며 그리고 이 이슬람이라는 종교와 이슬람 정권은 사실 다른 것입니다. 제가 이란에서 가장 많이 이 그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할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표현은 뭐냐면 베너메 호더 이거 뭐냐면 신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평화와 정말 신앙의 그런 평화의 종교임에도 결정체죠. 불구하고 네네. 이 정권에서 자꾸 이제 이슬람 정권이라는 이름으로 아까 김덕희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샤히드 그러니까 순교자라는 명칭을 이제 두고 어떤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지 않음으로 해서 자꾸 이제 종교를 이용한다고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이런 보수적인 그리고 종교적으로 이렇게 꽤 색채가 강한 도시조차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우리가 종교와 정치를 이제 분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란 내에서는 신정일치 체제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이 사실 정치를 비판을 하는 것인데 만약에 정치를 비판하면 그 뭐 안타깝게도 이제 뭐 최고 지도자나 이슬람 정권에서 이 사람들 이 시위대들을 폭도로 몰면서 이제 뭐 언제든지 뭐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뭐랄까 이제 변명 중에 하나가 저 사람들은 신을 배반하고 이 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거의 이제 총을 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신과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를 분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신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그런 정치의 어떤 불합리성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억압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종교적인 그 보수적인 도시조차 나오게 하는 그런 거부감이 생기게끔. 네, 원인이 네. 된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김 박사님, 이 아까 이제 젊은 세대들이 그 시대를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아주 그 풍요했던 시기로 기억하면서 이제 시위에 나선다, 왕정 복귀를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자와 태양 깃발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사자와 태양 깃발이 뭘 상징하는 것이고
들고 나온다는 것은 이 깃발을 어떤 의미일까요? 사자와 태양은 지금 이제 이슬람 신정 국가 이전에 팔라비 왕조 때부터 이제 이란 국기였었고 그 전에도 이제 이란을 상징하는 것이 이제 사자와 태양이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요 상징을 들고 나온 것 자체가 계속 얘기하지만 현 이슬람 체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현재 이란 국기를 잠깐 소개시켜드리자면 현재 이란 국기 가운데 이렇게 보면은 예. 이게 뭐 튤립꽃 같이 생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알라를 이제 형상화한 겁니다. 신을. 그리고 위아래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글씨가 써져 있어요. 위아래. 그러니까 11개로 뭐라 써냐면 신은 위대하다. 신은 위대하다. 위에 11개, 밑에 줄에 신은 위대하다가 11개. 총 22개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 그거 자체가 현재 이슬람 국가, 이슬람 혁명을 상징하는 걸 국기로 채택한 겁니다. 현 정권이. 이것을 이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고 우리는 그 이전의 상징을 우리가 쓰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현 이슬람 체제에 대한 어떤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고 그것에 정반대되는 상징을 우리가 우리의 국가의 상징으로 삼겠다. 국기까지 바꾸겠다. 바꾸겠다. 그것을 의지의 표현인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소강 상태라는 말씀 아까 이제 좀 잠잠해진 상태라는 걸 구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상당히 많은 지금 상상조차 하기 힘들 정도의 피해자와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좀 더 소강 국면으로 이제 잠잠해지는 국면으로 갈 거라고 보시는지 다시 더 확산돼서 불이 붙을 걸로 보시는지 구 교수님 전망은 어떻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 뭐 12,000명, 뭐 수천 명에서 12,000명 사이에 이 사망자는 이 소위 말하는 블랙아웃이라고 하죠. 인터넷을 다 끊어버리고 그때 거의 2, 3일 동안 발생한 숫자입니다.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2, 3일 동안 이 수천 명에서 12,000명 사이의 사람들이 거리에서 죽어나가는 게 보여요. 그냥 바디백이라고 하는 그 정말 이 주검들이 예. 묻히지 못하고 그 가족들의 신원 파악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주검들이 그냥 거리에 있어요. 그리고 이런 제대로 표현이 좀 수습조차 못하는 상황이네요. 뭐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 주검을 이제 가족들이 요구를 했을 때 총알 소위 말하는 핏값 뭐 그 시신에 대해서 돈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그래서 이런 유혈 진압 상태에서 사실은 잦아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까 김덕일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거리에 나가기만 해도 모여 있기만 해도 이제 그 쏘니까요. 무력 진압이니까요. 무력 진압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까 뭐 분노 말씀하셨지만 공포보다 더 이기는 것이 사실은 분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옆에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친구, 이웃들이 그냥 죽어 나가는 것들을 본 시민들은 결코 아물 수 없는 기억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뭐 소강 국면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시위의 불씨는 예.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2009년도에 이제 이란 녹색운동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러니까 그 대선 결과에 이제 불복하는 반정부 시위가 그때 당시 30년 만에 그러니까 79년 이후 이제 30년 만에 2009년에 처음으로 이제 녹색운동이라는 대규모 반정 시위가 이제 일어났었고요. 예. 그때 이후로 뭐 2018년, 19년 경제 관련 시위 그리고 2022년 뭐 여성 생명 자유 시위 그리고 2025년 말 시위까지 보시면 점차 이 시위 간격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굉장히 이 시위 간격들이 이제 줄어드는 걸 보면 사실은 이 위험의 불씨가 곳곳에서 이제 도사리고 있고 예. 뭐 이미 분열이 많이 가 있는 거죠. 이 사회에 분열이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다. 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그 여성 생명 자유 시위를 할 때는 2022년에 거의 6개월 동안 시위가 계속되었었습니다. 그때 당시 한 500명이 사망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시위의 경험이 사실 이슬람 뭐 안타깝지만 이란 정부로 하여금 예. 굉장히 강경 진압을 일으켰던 그런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김 박사님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정도의 운동이고 이란 전체로 보면 인구가 적지도 않은 그런 국가인데 뭔가 이런 이 봉기가 있을 때는 어느 뭐 세력이 정치 세력이 됐든 예. 뭔가 주도하는 주도자가 있을 것 같은데 예. 뭐 학생 운동권이 됐든 예, 간에 예. 어떤 상황입니까? 누구 주도하는 주동자가 있습니까? 그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란 국내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이 시위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히려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구심점이 있었으면요 이 시위는 여기까지 오지를 못했어요. 그 전에 이미 그 사람은 뭐 가택연금되거나 제거됐을 것이고요. 1인 시위가 일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오히려 자발적으로 이렇게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계각층 남녀노소가 이렇게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란 그 당국을 상당히 혼란스럽게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걸 보고서 뭐 중국에 1989년에 있던 천안만 사태처럼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천안만 사태와 다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 일단은 유혈 진압해서 일단 잠잠해진 것 같지만 중국의 천안문 사태 같은 경우에는 덩시아오핑이 1978년도에 개방을 하고 경제 성장을 하면서 일단 시위가 일어났었고요. 예. 그 후에 잠깐 뭐 서방 미국의 제재가 있었지만 그 후로도 일단은 경제 성장이라는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시진핑 체제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란은 계속 안 좋았어요. 계속 안 좋았고 지금 유혈 진압까지 있었고요. 그 후에 과연 중국처럼 경제 성장이 될 수 있을지도 좀 오히려 더 악화될 일만 남았습니다. 지금 인터넷을 막았으면 지금 시위대들도 고통스럽겠지만 더 고통스러운 건 이 현재 이란 집권 지도부입니다. 이 거래 같은 게 인터넷 거래 같은 게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초조한 쪽은 오히려 저는 시위대도 고통스럽지만 지금 초조한 쪽은 전 수뇌부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저는 이렇게 천안문 사태가 다르고 오히려 체제 붕괴까지도 오히려 더 악화되는 이란 지금 현 지도 체제 입장에서는 더 악화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예. 오히려 민중봉기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예. 특별한 주동자가 없다 하더라도 더 확산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자, 구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결국 이 시위대가 목표로 하는 것은 신정 체제 지금처럼 종교적인 권위가 너무 이 틀어지고 있는 것을 좀 무너뜨리고 싶다 이런 생각일 텐데 근본적인 체제 변화, 정권의 변화 가능할까요? 참 저는 이제 당연히 이런 이제 질문을 많이 받을 때마다 예. 저도 굉장히 고민에 빠집니다. 과연 바뀔 수 있을까? 이 체제의 그 견고함, 이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의 이런 사상자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견고한 체제를 어떻게 하면 그 전복될 수 있을까? 아니면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되는데 그 고민의 가장 가장 가까이 있는 지점이 뭐냐면 바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혁명수비대의 존재예요. 이 혁명수비대는 잘 아시다시피 이란의 이제 군대 시스템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일반 군대와 그리고 이제 혁명수비대. 이 혁명수비대는 그야말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 부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많은 쿠데타나 아니면 정권 뭐 아랍의 봄에서도 뭐 이집트 사례에서도 보이듯이 이런 정권이 이제 뭐 교체가 됐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군대가 시민들을 향하는 총을 내려놓고 시민들의 편에 섰을 때 그것들이 이제 가능한 것인데 그것이 아직까지 이번 뭐 상황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아직까지 견고히 정말 이 이슬람 공화국을 수호하기 위한 이 혁명수비대가 아주 견고하게 있고 이 혁명수비대는 사실 뭐 군사 조직이지만 혁명 이후에 많은 경제적 이권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조직이란 말이에요. 기득권 세력이네요. 기득권 세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득권 이게 단순히 이슬람 정권이 무너진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혁명 수비대 자체가 기득권 세력이기 때문에 그것은 만약에 정권을 바꾼다는 것은 자신들의 어떤 모든 이권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안위나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자신들도 굉장히 절대절명의 어떤 보호를 해야 하는 그런 예.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모르죠. 그 시리아의 상황을 보면 또 이 알아사드 그 잔혹한 알겠습니다. 알아사드 정권이 무너졌으니까요. 예. 네. 시리아도 무너졌는데 근데 말씀하셨던 대로 혁명수비대 대장이 이런 기득권 세력이 이 시민의 품에 서기는 쉽지 않다. 저는 이 지경까지 온 것에 대해서 이 사람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 박사님. 네. 페제스키안입니다. 예. 페제스키안은 그래도 서방에서 분석하기로는 상당히 비둘기파고 예. 뭐 미국과 이란 핵 협정에도 좀 적극적으로 나설 의사도 있는 등 이스라엘과도 어르렁거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페제스키안인데 왜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우선 이란 체제에서
대통령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개혁파, 보수파 이미 다 국가에서 후보를 정해준 상태에서 검증된 사람들이 후보에 나와서 그거를 찍는 건데 페제슈키안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좀 제가 봤을 땐 좀 과대평가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투표율도 상당히 낮았었고요. 뽑았을 때 많은 젊은층, 뭐 중산층 이런 사람들은 보이콧했었습니다. 그 선거를 어쨌거나 페제슈키안이 됐지만. 그 사람이 개혁파다 이렇게 했었지만 실제 이러한 현지에서의 민심은 썩 좋지 않았었고요. 페제시키안에 대해서도. 그리고 페제시키안도 이번에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뭐 개혁파인 줄 알았는데 지금 시위대들 다 폭도들이고 이란과 이스라엘과 미국의 조종을 한 폭도들 테러리스트들이고 우리 최고 지도자에 대해서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전쟁을 선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뭐 이 안에서 이 체제 안에서 뭐 개혁이다 보수다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고요. 이것을 더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아마도 이란 국민들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페제슈키안이 됐든 뭐 이렇게 해서 뭐 체제 안에서 변화를 기대하기는 이미 뭐 포기한 상태고 이미 뭐 포기했기 때문에 이번 또 시위가 나온 거였거든요. 이미 체제 안에서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개혁은 기대하기 힘들고 이제 과연 체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남아 있는데 하나 변수가 이제 트럼프라는 사람이 지금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일단 이제 개입을 할까 말까 이제 그게 이제 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따가 2부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아까 이제 왕정 복귀를 이야기하면서 79년 이전에 팔레비 왕조의 왕세자입니다. 레자 팔레비가 귀국 의사를 밝혔는데 구 교수님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어수선한 상태에서 레자 팔레비가 무사히 이란 내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이거 궁금하고요. 혁명수비대가 사실상의 군부 실권을 쥐고 있는데 혁명수비대가 그러면 레자 팔레비 왕세자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레자 팔레비는 지금은 들어올 수가 없죠. 뭐 들어올 수가 없고 이번 시위 가장 독특한 지점은 저는 사실 이번 시위가 뭐 아까 2009년 뭐 녹색 운동을 얘기를 했지만 사실 오래된 소위 말하는 시민 불복종 운동의 연장선이고 연결 지점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999년 테헤란 대 중심으로 학생 시위 운동, 2009년 뭐 이렇게 쭉 이어져 오는 시위라고 생각하는데 그 어느 순간에도 사실은 독재자에게 죽음을 그런 죽음을 이슬람 공화국의 죽음을 이런 그 구호들은 이미 2009년 그리고 그 전에도 울려 퍼졌었어요. 그런데 이번 시위에서 가장 눈여겨볼 지점이 바로 그 레자 팔라비를 연호하는 그런 시위 구호였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여성 생명 자유 소위 말하는 2022년 시잡 시위 때도 이 레자 팔라비를 연호하는 시위 구호는 결코 없었습니다. 이란 내에서. 그런데 이 등장이 사실은 굉장히 독특한 거죠. 그래서 저 역시도 이 레자 팔라비의 등장이 너무나 인상적이라서 제가 많이 질문을 했었어요. 근데 레자 팔라비가 어떻게 보면 아까 뭐 김동희 박사님도 구심점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아까 소장님도 구심점이 누군가 어떤 게 있는가.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도 계속 이 균열이 가고 수많은 어떤 피를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 이슬람 공화국이 단단히 그리고 견고히 유지되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도 예전에 그 혁명을 일으켰던 혁명의 어떤 지도자가 됐던 이맘 호메이니처럼 한 명의 구심점, 적어도 한 명의 구심점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 레자 팔라비를 연호하는 것은 곧 그 뒤에 있는 미국을 연호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란 국민들도 이 트럼프의 그 불가 예측한 그런 심상 이런 것들도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이 트럼프의 굉장히 그 독특한 정치 행보나 어떤 정치적 결단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란 시위대들 내에서는 미국 혹은 레자 팔라비가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레자 팔라비와 미국이 없다면 이것을 이 시위를 혁명으로까지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판단으로 레자 팔라비를 계속 연호를 하는 것이죠. 네. 김 박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레자 팔라비를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망명 인사라고 해서 많이 좀 되게 또 과소평가하기도 했었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어 했는데 이 사람이 그래도 호소력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시위가 가장 피크였던 때가 가장 정점이었을 때가 올해 1월 8일이었습니다. 8일 날 이 사람이 그런 메시지를 냈어요. 8시에 여러분 시민 여러분 모여서 거리로 나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가 가장 많은 시위대들이 나왔던 시점이 그 시점이었었고요. 또 현지에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아주 영향력이 없다고는 볼 수는 힘듭니다. 어쨌거나 해외에서 그 대변인 역할을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하는데 이 사람은 일단 자신은 이제 국민들이 막 뭐 국왕폐하 만세 이것이 마지막 전투다 팔라비가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란 국민들이 그렇다고 해서 저는 왕정 복고를 원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왕당파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란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똑같이 우리와 같은 세속적인 민주주의 체제를 원하는 거고요. 만약에 예. 이제 체제가 붕괴됐을 경우에 원하는 건 이제 국민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죠. 공화정이 될지 아니면 팔라비가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입헌 군주제까지도 갈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왕정 복고를 또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기는 저는 안 되고 이제 어떤 그 상징적인 신호로서 변화의 구심점으로. 결론은 세속적 민주주의 체제를 원합니다. 이런 국민들은. 그것은 이 레자 팔레비가 좀 연령대가 꽤 있는 분입니까? 지금 한 50. 제가 정확하게 지금 아주 연령대가 많은 인물은 아니네요. 네네네. 네네. 뭐 김덕희 박사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 레자 팔라비가 계속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가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왕정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 과도기 굉장히 혼란에 놓여 있는 이 과도기 정권에서의 자기가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안정된 이슬람 공화국이 아니라 이란 공화국이 선거가 잘 치러지고 다음에 지도자가 뽑힐 때까지 뭐 그게 뭐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뭐 지도자의 역할이 될 수도 있지만 그때까지 자기가 이 과도기 정부의 리더 역할을 하겠다.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그 해외에 있는 그 수많은 디아스포라들 그리고 이란 내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의 어떤 희망으로 이제 구심점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디아스포라 해외에 나가 있는 이란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KBS 열린 토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다시 혁명의 문턱에 선 이란의 선택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김덕일 고려대 아시아문제연구원, 아세아문제연구원, 중동이슬람센터 박사, 구기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교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단 구 교수님께 이 질문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만약 이란의 이 신정체제가 붕괴된다면 이란은 참 이 중동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또 면하고 있고 네. 시아파의 수장국가죠. 네. 그러다 보니까 수니파인 사우디아라비아 또 이스라엘 이 지정학적인 어떤 힘의 이 지형 변화하고 상당히 큰 관련이 있는데 네. 어떤 변화가 올까요? 만약에 무너지면요. 예, 신정체제가 무너진다면요.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사실 이번 시위가 이렇게 악화되거나 아니면 번질 수 있었던 것이 초기에 이제 시위대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지점인데 이 미국이 즉각 개입할 거라는 그런 굉장히 큰 기대를 안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역시도 이제 트럼프 이제 뭐 미국 대통령 역시도 여러 번 이제 경고를 하고 만약에 수많은 사상자가 나오면 우리가 즉각 개입할 것이다라고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그 이후에 그런 상황에서 가장 그 눈여겨 볼 것이 사우디아라비아, UAE 그리고 카타르에서 오만까지 바로 제발 이 이란에 이제 개입하지 말아달라. 전쟁은 안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 연합에 제가 알기로는 튀르키예 그리고 이집트까지 같이 그 미국의 어떤 전쟁 개입은 막아달라는 그런 수장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사실 그 중동에서 늘 정세가 참 안타깝지만 뭐 중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늘 이 중동에 개인적으로는 이 연구 주제가 언제나 계속 나올 만큼 너무나 안타깝게도 늘 이제 이 중동의 정세가 이제 불안하는 그런 시점인데 첫 번째는 그 중동의 이제 각 지도자들이 중동 정세의 어떤 불안감 뭐 이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한 그런 호소였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이란이란 존재가 저는 이제 정말 개인적으로 이란을 정말 사랑하고 이란 연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란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란이란 존재를 보면 굉장히 외롭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왜냐하면 이 이란이라는 아까 뭐 그 소장님께서도 이 페르시아의 어떤 그런 명성 그리고 찬란한 역사를 말씀하셨는데 이란 내에서는 어떤 내적인 어떤 인적 자원이랄지 뭐 천연 자원이랄지 정말 그 가능성이 어마무시한 그런 국가입니다. 예. 그리고 이슬람 혁명 이전에 뭐 한국보다도 훨씬 그 경제적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란은 사실 이 이란이란 존재가 늘 소위 말하는 그 순니 이슬람 국가들, 순니 이슬람 국가들에게는 가장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지금은 사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시아 이슬람 벨트도 이제 구축을 하려고 이란이 굉장히 예. 노력을 많이 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거의 이제 붕괴가 된 상황이고 그런 면에서 이 아랍 국가들에서 봤을 때 이 이란이 만약에 이 이슬람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 된다면 너무나 큰 포텐셜을 가진 그런 견제할 수 없는 지금은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뭐 UAE는 말할 것도 없고 오만, 카타르, 뭐 터키, 뭐 이집트까지 미국과 굉장히 우호 국가로서 그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어떻게 보면 공공의 적이었던 이란마저도 만약에 붕괴가 된다면 이거는 아무도 감히 이제 그 포텐셜을 예상할 수 없을 만큼의 잠재력을 가진 그런 강력한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견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히려 더 강력해질 수 있는 변화된 이란을 두려워할 수도 있다. 참 역설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김 교수님, 사실 두 분 말씀 듣고 보면 지금의 이란의 이 전국적인 시위는 미국하고 또 이스라엘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계속해서 시위 책임을 미국과 이스라엘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뭐 단순히 어떤 그 원인을 돌리려고 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우선 이건 이제 상당히 자신들의 책임 회피용인 그런 부분이 있죠. 이를테면 예. 어떻게 자신들이 체포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제 자백하는 영상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뭐 이스라엘이라든가 미국에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요. 이런 이제 강제로 자백하는 영상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선 시위가 난 사람들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겠지만 자신이 그래도 지지 기반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래도 이렇게 뭉치게 하기 위한 어떤 선전 도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이거를 프레임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종교 프레임으로 해서 우리는 정의, 그다음에 저쪽은 불의한 세력, 그다음에 우리가 정말 진정한 우리가 이란이고 외세에 맞서던 세력. 이런 것들은 이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이제 트라우마 같은 게 있거든요. 외세의 침입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을 자극해서 이렇게 한번 어떻게 만들어 보려는 선전이라고 보는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물론 외세의 침입 특히나 미국에 대한 어떤 그 트라우마도 있거든요. 있지만 지금은 그 반미 서사가 먹히지가 않아요. 안 많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금 알리 라리잔이라고 하는 최고 안보위원회 의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혁명수비대 출신이고요. 국회의장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딸이 지금 미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싫었나 봐요. 미국에 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젊은 층들이 이제 SNS를 너무나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걸 알게 되는가.
이란의 상류층, 혁명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많이 가 있어요. 미국, 캐나다, 유럽 이런 곳에서 호화롭게 사는 그런 것들이 사진이 올라와요. SNS에. 그럼 이게 이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엄청난 그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우리는 미국과 싸워야 되고 서방과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것은 바로 우리가 혁명을 위해서 우리가 참아야 되는 거 이렇게 하는데 어느 사회나 어떤 상류층이나 권력층에 대해서 이런 것은 눈살을 찌푸리게 되지만 이란이라는 국가는 종교 국가잖아요. 미국을 대사탄이라고 부르는 나라입니다. 대사탄이라는 부르는 나라에서 자신의 자식들은 그런 데서 이제 호화롭게 사는 모습 여기에서 반미 서사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무너졌고 오히려 젊은이들은 그것을 뭐 미국을 그렇게 미워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번 시위에서도 나타났던 것은 미국이 우리를 좀 도와줄 수는 없을까 이런 같은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란의 모습이 아니라는 점, 현재 이란 시민들이 그런 점 같은 것들, 반미 서사, 반 이스라엘 서사도 그렇게 많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로부터 이제 상당한 폭격과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강한 이스라엘에 대한 적개심은 없는 건가요? 적개심이 없지는 않은데 오히려 지금 이 사람들이 보는 거는 이란이라고 하는 국가와 정권을 분리해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작년 6월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12일 전쟁이 있었을 때 이란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력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분석을 내냐면 되게 이제 상식적이라면 외세로부터 일단 침입을 받았으면 내가 이 정권에 대해서 불만이 있더라도 오히려 더 결속을 하는 게 오히려 정상 국가적인 모습이에요. 맞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어떤 보고서를 내놨었냐면 워싱턴 DC에서도 젊은 층들이 너무나 불만이 많았는데 미국과 이스라엘로부터 공격을 받고 나서 하메네이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하메네이를 통해서 결집하기 시작 이런 보고서들이 나왔는데 이거 이란 현지 친구들한테 보여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오히려 더 균열이 심해졌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일종의 대리 만족 같은 걸 느끼기도 한 거죠. 우리 국가가 이렇게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지만 체제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망가지는 모습에 대해서 일종의 참 비극적이지만 일종의 대리 만족도 느꼈다는 것은 국가와 체제를 분리하게 보기 시작했다는 거고 우리의 위대한 이란이라는 국가를 현 체제가 이렇게 망가뜨렸다.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각이 상당히 우세해요. 특히나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시하지 않겠다. 이 시위자들의 이 희생에 대해서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런데 정작 지금 군사 투입은 없습니다. 네. 항공모함과 F-15 전투기를 전진 배치하는 수준인데 미국이 대체로 이제 지금 나오는 미국 워싱턴 DC의 외신도 개입 가능성은 좀 적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간망하는 배경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유는요? 글쎄요, 그거는 제가 트럼프는 워낙 이제 불가 예측한 인물이라 사실은 뭐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런 지점에서 사실 그 지점이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 처음에 시기 초기에 이제 뭐 12월 28일 뭐 아까 말씀 블랙아웃이 되기 전에 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12월 말 이제 1월 뭐 1, 2, 3 뭐 그때만 하더라도 이 시위대들 중심으로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 이제 항공모함이 이제 도착했다. 카타르로 다 계속 오고 있다. 이제 곧 오면 이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 수많은 사상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뭐 지금 뭐 트럼프의 뭐 의견을 알 수는 없지만 지금 그린란드에도 관심이 뺏긴 것 같아가지고 참 그 지점이 저는 트럼프의 그래서 트럼프의 어떤 결정이나 이런 것들에 저는 안타까운 거는 그 이야기 때문에 믿었던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는 사실 트럼프가 언제 액션을 취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저 역시도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김 박사님, 이란 내에 이 뭐 시위자들 됐든 일반 국민들은 미국이 어떻게든 쳐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왜냐하면은 뭐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그린란드도 그렇고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를 이해하는 사람은 군사 개입은 극도로 자제하거든요. 우크라이나도 보면 그렇고 실제 이란 국민들은 미국이 이란 영토 내로 진입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 하나요? 저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가 군사적 옵션에 가장 적극적인 사람인데 지금 그 주변 이란 주변 국가들 첫 번째로 만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불똥이 튈까 봐 두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국가들의 특징이 그 국가들 안에 다 미군 기지들이 있고 만약에 미국이 군사 옵션을 실행하면 바로 타깃이기 때문에 말리는 것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완벽하게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지금 현재 뭐 항모가 이동 중이라고 하죠. 거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란 체제를 어떻게 보면 뭐 지상군 투입까지 않더라도 가장 효과적으로 공습하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약간 보류하고 있는 측면도 있고, 저는 트럼프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허투루 들을 수 없는 게 이런 메시지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란 수뇌부라든가 이란 혁명수비대를 예를 들게요. 이란 혁명수비대 최고 수뇌부부터 말단 병사에까지 엄청난 저는 이게 압력을 가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자 트럼프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 경제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가죠. 이란과 경제 교류하면은 관세 25% 더 부과하겠다 얘기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란 혁명수비대가 현재까지도 제재를 우회해서 좀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명단 다 파악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위 진압 얘기 계속하는 게 지금 총 쏘고 있는 사람들 이름 다 적고 있어. 약간 이런 이미지를 흘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줄을 잘 서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시간 자체가. 그래서 이란 내에서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가 아까 말한 전략자산 이동도 있고 이스라엘의 만류도 있고 주변 국가 만류도 있지만, 물론 전쟁을 하기에는 트럼프가 유가가 급등할 수도 있으니까 주저할 수도 있어야 하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마지막 순간까지 이란 내부 그 혁명수비대라고 하는 그 체제와 운명을 같이 할 수도 있는 조직이지만 지배층 내에서의 어떤 균열 같은 것들, 이란 혁명수비대뿐만 아니라 다른 그 집권 세력들 간의 어떤 마지막까지 동요를 한번 기다려보는 측면도 좀 있다. 흔들기 위한. 네, 바로 이 대목인데, 그래서 이런 미국으로부터의 외부의 압박, 네. 또 내부의 시위자들의 네. 수만 명의 최대 네. 수만 명의 이 사망자에 이르는 데한 분노, 네. 이런 경우에는 지도층 내에서 일종의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 또는 지도부 교체가 벌어질 가능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도부 교체라 하면 자진적인 교체인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페제스키안 대통령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지금 또 하메이니 건강 이상설도 있으니까 포스트 네. 하메이니를 생각해서 네, 네, 네. 빨리 좀 지도 체제를 교체하자라는 또 의견이 지도부 내부에서도 나올 가능성. 그거는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시위가 왜 이렇게 강경 진압을 했을까를 이제 고민을 해보면, 그 이제 히잡 시위가 일어나고 나서 사실 이 히잡 시위가 6개월 동안 일어났을 때 소위 말하는 히잡 시위라고 하지만 많은 언론에서 그리고 보통 아는 이제 국민들께서 좀 저는 딱 구별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가 히잡 시위라고 하면 마치 여성들만 나가서 뭐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성들을 한 여성의 마사 아민이라는 한 여성의 죽음으로 촉발이 되었고 보통 소위 말하는 젠더 시위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히잡 시위는 여성 생명 자유, 그러니까 여성도 있지만 생명 자유, 이란의 자유와 인권 탄압과 어떤 민주화를 위한 그런 시위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란 정부가 굉장히 큰 위기감을 겪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 지금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88세입니다. 그리고 연로하고 이미 이제 가지고 있는 암 환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아직은 뭐 건강이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란 내에서도 이 최고 지도자가 만약에 이제 사망을 하고 예. 후계자가 이제 결정이 되고 있지 않은 그 혼란이 가장 이제 이란 정권이 지금 이제 걱정하고 있는, 우려하고 있는 그런 지점인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란 내부에서도 계속 이제 철저하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사실 가장 많은 이제 또 질문을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제 하메네이가 이제 건강 이상설까지 있는데, 건강 이상설은 사실 한 12년 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예. 포스트 하메네이를 위한 다음은 그럼 과연 누가 계승자가 될 것인가라는 이제 질문을 이제 계속 던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란 정부에서 흥미로웠던 지점이 이제 2025년 6월에 이스라엘과 미국의 어떤 공격이 있었고 12일간의 전쟁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국방위원회를 창설을 하게 됩니다. 2025년 8월 초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하메네이가 없이도 이 정권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가, 이 리더십과 지위를 좀 더 강하게 결속시키는 그런 이제 조직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 후계자가 누가 될지에 대해서는 다 의견이 분분하고 제가 몇 년 전에서 살펴봤던 그런 자료들도 또 그 후보군이 이제 계속 이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요. 지금의 지도 체제가. 그럼요. 예. 그래서 이 혁명 수비대나 그 군 내에서 사실 뭐 그 안에서 뭐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뭐 이렇게 해야지 이 변화가 전복이 될 수 있을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혁명 수비대는 단순한 군사 조직이 아니라 이미 기득권, 자신들이 이 정권이 유지되어야만 그 아까 그 수년간의 8년에 넘는 그런 경제제가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우회 경제나 아니면 이런 그야말로 이제 지하 경제들이 이제 이 무역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그 요소에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다 혁명 수비대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혁명 수비대의 이 존재가 계속 또 부각이 되고 있는데, 자, 김 교수님, 김 박사님께는 핵협상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란과 좀 주도 면밀하게 이 협의를 해 나갔던 것이 사실은 핵협상인데, 그 와중에 또 벙커버스트로 또 공격을 하기도 했었어요. 예. 이 핵협상이 전격적으로 지금 이런 상당히 이란이 국내외적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도부가 예. 전격 타결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능성은 상당히 일단 희박한데, 시나리오를 한번 짜보면 지금 자, 핵 협상을 갑자기 하자고 얘기를 꺼냈다가 트럼프가 일단 거절을 하는 모양새가 있었습니다. 저번에 협상에 들어왔지만 우리 하지 않겠다. 지금 트럼프와 트럼프 미국이 이란과 협상을 한다면 기존에보다 훨씬 더 미국이 유리한 조건을 내걸고 이란 현 신정치가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을 내걸겠죠. 그 전에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이란은. 왜냐하면 핵 프로그램 하지 말라, 탄도미사일 생산하지 말라, 그다음에 대리 조직 육성하지 말라는 거죠. 아랍에 있는 헤즈볼라라는 있는데 지원 끊어라는데, 예. 이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렸는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유리한 쪽은 트럼프 쪽이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센 조건을 내걸 겁니다.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힘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좀 체제를 유지해보겠다 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공격하면 끝날 수 있으니까 그럼 받아들이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체제가 망하는 쪽으로 가는 길이,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사국 보면 종묘사직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하메네이가 인조 역할을 해야 돼요. 삼전도 굴욕처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받아들이면 제재가 완화된다? 이러면은 이 존재 자체가 미국을 대사탄이라고 했는데 대사탄과 협상을 해서 받아들인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혁명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살려면 제재를 또 풀어서 어떻게 돈이 들어와야 되고. 근데 문제는 이것을 잘 넘겼다고 칠까요? 체제가 유지된다고? 그럼 제재가 풀려서 돈이 돌아서 이란 경제가 좀 살아난다 싶으면 사람들이 그죠. 그럼 진작에 제재 협상하고 제재 푸는 걸 했었으면 잘 샀을 수 있는데 우리를 더 고생시킨 거였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출구 전략이 없습니다 지금. 네, 그것도 간단치는 않을 것이다. 네. 한 1분 정도 시간이 되는데 구 교수님, 이란은 좀 멀리 떨어져 있다면 떨어져 있는 국가인데 우리가 이런 이란 상황을 좀 대한민국이 예의주시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 저는 이 인권의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이란 문제를 두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한 국제관계 이제 구도로 보는 것인데, 저는 그 사망자의 수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2, 3일 동안에 이 2026년에 이렇게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이제 죽음을 당하는 이런 시점에서 그 국제적인 어떤 그 많은 국제적인 시선에서 이것에 대한 제재가 있어야 되고 협의가 있어야 되고 강력한 경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란은 결코 멀지 않습니다. 이란 국민들은 한국의 대장금을 좋아하고 서울 강남에는 테헤란로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는 이 상황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두 분 해주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구기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교수, 김덕일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중동이슬람센터 박사,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